행정법 제9강 행정행위의 요건, 효력 부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주체, 내용, 절차, 형식입니다.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에 의해서 적법한 내용과 절차를 거쳐서 그리고 정해진 형식에 따라서 발령되어야지만 적법한 행정요건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이러한 행정요건은 상대방에게 고지되고 하자가 없어야지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리 판례에서는 주로 이제 행정행위의 하자 부분이 많이 나오고요. 내용 요건도 잘 나옵니다. 행정행위의 요건은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라는 주체가 국민에게 일정한 의사표시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행위가 대외적으로 딱 드러나서 일정한 행정행위, 즉 처분과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행정행위 자체가 우선 성립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성립된 내용이 적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않으면 위법한 행정행위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행정행위가 효력이 발생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총 3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적법 요건입니다. 왜냐하면 행정행위가 당에 발령된 행정행위가 위법한지 적법한지를 검토하라 라는 사례형 문제나 선택형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법성을 검토하라는 말은 적법성을 검토하라는 말과 같은 말이잖아요. 사실상. 자, 그러면 행정행위가 적법한지를 검토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행정행위의 내용 요건입니다. 법치행정, 행정의 일반 원칙, 그리고 명확하고 실현 가능하게 발령되어야 한다는 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자,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행정행위는 행정행위가 성립하여야 하는데요. 이 성립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아예 성립하지 못한 것, 없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법적으로는 이러한 행정행위는 부존재한 것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예 적법하거나 효력 요건을 다툴 필요조차도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행정행위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경우 이러한 성립 요건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 능력을 가진 행정기관의 행위여야 하고요. 그리고 행정권의 발동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어떤 일정한 행정작용이 있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권유를 한다거나 그냥 희망을 표시하는 것으로는 행정행위가 성립하는 요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정행위는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3가지 모두를 갖추어야지만 행정행위가 성립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적법 요건은 이러한 행정행위가 성립했더라도 그것이 적법하지 않으면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적법하지 않으면 행정행위가 부적법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것은 실제법적으로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첫 번째로 행정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의사로 행정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내용 요건 아까 보셨습니다. 행정행위는 법치행정의 원칙에 반하여서는 안 됩니다. 법치행정 원칙 중에서 법률 우위, 법률 유보가 많이 다루어지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행정상 일반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행정법상 일반 원칙 우리 많이 배웠습니다. 비례 원칙, 신뢰 보호의 원칙, 평등의 원칙, 부당결부 금지 원칙 등이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행정행위가 명확하고 실현 가능하게 발령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절차 요건입니다. 행정절차법이나 개별 법령상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러한 사전적 통제 방식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키지 않는다면 행정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형식 요건입니다. 형식 요건은 행정절차법 또는 개별 법령상 행정행위를 발령하기 위한 일정한 요건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예를 들면 행정청이 문서로 행정행위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거나 또는 행정행위를 할 때 어떠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라고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행정행위는 발생이 되고 난 뒤에 그것이 적법하게 성립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그것이 국민에게 효력이 발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행정행위에 효력이 없다면 행정행위 자체가 발효되지 않은 것이고 이 경우에 행정행위는 무효인 행정행위가 됩니다. 크게
공정력, 존속력, 강제력 등과 같은 일정한 효력 자체가 이제 발생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행정행위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합니다. 고지되어야 합니다. 행정재판법 제15조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요. 그리고 이러한 행정행위는 적법 요건의 중대 명백한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효력의 구성 요소 5가지는 뒤에 가서 다시 배우겠습니다. 행정행위 효력 중에 조달청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관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행정행위의 요건 중에 성립 요건과 적법 요건과 효력 발생 요건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적법 요건에 관해서 보고 있습니다. 적법 요건 중에서도 내용상 적법 요건의 이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상 행정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 3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행정행위가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률 우위나 법률 유보의 원칙이 주로 논의가 됩니다. 그리고 행정행위의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반하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그 행정행위의 내용이 명확하고 실현 가능해야 됩니다. 일반 원칙은 비례원칙, 자기구조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 문제는 이 법률 유보의 원칙, 법률 우위의 원칙에 해당하는 법치행정의 원칙에 반하는지 아닌지를 문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조달청 입찰 참가 계약의 법적 성격을 먼저 보시겠는데요. 오늘날 많은 계약이 이제 국가계약이 조달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요기관은 그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행정부를 말하고요. 입찰 참가 기업은 그 사업에 참여하는 사기업이 대체적으로 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부산대학교 병원이 어떤 건설 사업을 하는데 이 계룡건설 산업이 이제 입찰에 참가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행정청이 아니죠. 이거 위탁기관인 이 부산대학교 병원에서는 특별하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관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달 계약을 낼 때. 그런데 조달청에서 국가계약법에 근거해서 부정당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라는 조건을 걸어서 공고를 냈고 이에 따라서 사기업이 이 요건에 이 2년 이내의 범위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이어서 이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기업이 소송을 냈는데요.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부산대학교 병원은 위탁기관인데 이 위탁기관의 뜻에 따라서 이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건데 이 위탁기관이 특별하게 부정당 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관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조달청이 이러한 조건을 걸 수는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 이 내용에 관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판단은 뭐냐면 이 계약의 법적 성격입니다. 조달청장의 요청 조달 계약이죠. 조달청장이 시행하지만 실제로는 수요기관과 입찰 참가 기관 간의 계약을 대리하는 거죠. 그렇죠? 자, 대리가 아니고 제3자를 위해서 계약을 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국가가 당사자가 되고 수요기관이 수익자인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합니다. 즉 국가가 수익자인 수요기관을 위해서 체결해주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반법인 국가계약법이 적용이 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이제 이 국가계약법을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경제작용에 해당합니다. 즉 양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국가계약법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법원에서는 여기에서 바로 이 법률 유보의 원칙을 가지고 옵니다. 자, 침익적 처분이라고 하는 거죠. 왜 이게 침익적 처분이냐면 사기업에 대해서 입찰 참가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넣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러한 침익적 처분을 할 때는 국가계약법이 그냥 무조건 적용되는 것 국가계약법을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법률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 법 조문을 보시면요. 부정당 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대한 요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제 위탁에 관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를 봤더니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조달청에
즉 입찰 계약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경우에 이제 조달청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할 수 있다라고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각 중앙관서회장은요. 자, 국가기업법 제27조는 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입찰 참가 자격을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기속행위적인 어떤 규정을 두고 있는 건데요. 이에 따라야 하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부산대학교 병원이 공기업 및 중정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산대학교 병원은 반드시 이 계약을 국가계약법에 위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위탁해야 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관한 것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러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침익적 처분이니까 이렇게 본 겁니다. 자, 한번 이제 판례를 읽어보겠습니다. 조달 요청 계약에 적용되는 국가계약법은 사경제주체로서 대등한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사법 규정이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침익적 처분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권 취지가 포함된, 즉 위탁을 할 수 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가 포함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 법원이 엄격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안을 풀었더니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르면 공기업 및 중정부기관은 이 조달계약을 위탁할 수 있지만 기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부산대학교 법원은 이 주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을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국가계약법 제27조에 적혀져 있는 부정당 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도 적용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행정행위의 효력, 내용적 구속력,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이 연결되고요. 존속력, 강제력 5가지로 보실 수 있습니다. 행정행위가 가지고 있는 매우 특별한 효력이 바로 공정력인데요. 국가가 발령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한번 발령되면 사인들끼리의 합의와는 다른 영향을 미칩니다. 행정청이 한번 발표하면 어때요? 여러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죠. 따라서 이것을 보존해주기 위해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정력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국가가 한 번 한 말은 일단 취소되기 전까지는 무효가 아닌 한 유효한 개념으로 보는 것이 공정력입니다. 자, 이런 공정력의 개념, 그 중에서 범위와 한계, 그리고 성결 문제,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 성결 문제는 구성요건적 효력 부분에서 다뤄지는데요. 우리 법원은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을 한꺼번에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속력은 행정청이 한 행위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실질적으로 불가쟁, 다시 다툴 수 없고 불가변, 다시 바꿀 수 없다라는 형식적, 실질적 존속력을 의미합니다. 행정행위의 효력 보시겠습니다. 행정행위는 총 5가지, 구속력,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 존속력, 강제력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먼저 내용적 구속력 보시겠습니다. 구속력이라는 것은 행정행위가 한번 발령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행정청이 발령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나 상대방은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행정행위가 그 내용에 따라서 일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힘, 구속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이 과세처분을 받게 되면, 행정청이 과세처분을 하게 되면 국민은 그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행정청이 불법 건축물에 대한 건물 철거 명령을 하게 되면 상대방으로서는 그 불법 건축물을 철거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발생시키는 힘,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행정행위는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자, 공정력은 행정행위라는 것은 여러 국민에게 미치는 어떤 행위잖아요. 따라서 행정행위가 처음 발령될 때 설사 적법요건에 약간의 하자가 있더라도 무효가 아닌
인한 권한 있는 기간에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통용하는 힘을 말합니다.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발령하면요, 일단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행정청이 한 어떤 말이나 또는 어떤 처분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설사 적법요건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에 법원에 가서야 밝혀지는 거잖아요. 일단 발령이 되면 그것은 일단 공정력 때문에 집행이 됩니다. 이 공정력은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행정청에 하나여 어떤 특권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법상 법률 행위와는 달리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법 관계에 관하여 특별하게 적법요건에 흠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이제 두는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이것이 취소되면 그때 가서 소급하여 이제 효력이 상실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공정력은 무효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무효와 취소를 구분하시는데요. 무효인 행정행위는 그 하자가 너무나 중대하고 명백해서 누구나 알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적법요건에 하자가 있더라도 일단 유효하게 하는 것은 그 적법요건이 적어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무효일 정도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확한 경우에는 이러한 공정력조차도 인정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하자가 있더라도 취소 사유에 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공정력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공정력이라는 개념 여러분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정력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한 있는 기관이라는 것은 처분청이나 감독청, 그 처분을 직접 한 행정청이나 그 다음에 그 처분청을 감독하는 감독청이 있다면 감독청까지는 직권 취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쟁송 취소는 행정심판위원회나 또는 취소소송 관할 법원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공정력의 이론적 근거와 실정법적 근거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국가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설사 그것이 하자가 있더라도 일단 유효하게 해주는 거니까 국가에게 과도하게 특권적인 효력을 부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에 관한 논리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공정력의 이론적 근거는 첫 번째 자기확인설은 오토마이어가 주장한 이론인데요. 행정청이 권한 내에서 행한 행정행위는 그 유효성이 행정청에 의해서 이미 확인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 스스로, 행정청 스스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행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국가 권위설입니다. 풀스토프가 주장한 이론인데요. 행정행위는 위법성이나 흠의 유무 유부를 불문하고 언제나 국가 권위에 의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예선적 특권설, 네 번째 반사적 효과설, 법적 안정성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은 법적 안정성설입니다.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법적 안정성설은 결국은 기능적인 이유인데요. 행정청이 한번 발령한 행정행위가 신뢰받지 않는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처분은 왠지 취소될 것 같아 라는 이유만으로 처분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죠. 그쵸? 왜냐면 취소될지 안 될지는 사실 나중에 가봐야 다 직권 취소되거나 쟁송 취소돼봐야 아는 건데 미리 취소될 것 같다라는 이유로 하자가 있다고 국민이 주장한다는 이유로 그것에 대한 공정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행정처분에 대해 처분을 실행했을 때의 법적 안정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력이 실질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실정법적으로도 직접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행정청의 직권 취소나 취소심판, 취소소송 그리고 집행부정지 규정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공정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공정력의 범위와 한계 중요합니다. 공정력의 범위는 무효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대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에까지 공정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측면이라는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존재인 행정행위는 행정행위 자체가 아예 성립하지 않은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정도에만 공정력이 인정이 됩니다. 공정력에 대한 입증 책임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따라서 권리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행정청이 입증하고요. 권리 발생에 장애가 있다라는 사실은 원고가 입증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다음으로 구성요건적 효력을 보시겠습니다. 구성요건적 효력은요, 이 공정력이 행정청과 국민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면 구성요건적 효력은 행정청과 그 다음에 또 행정청 또는 국가와 국가기관 내에서의 어떤 관계를 다루는 겁니다. 일단 한 행정부처에서 또는 행정기관에서 이 행위가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다른 행정부처, 다른 국가기관이나 법원은 이를 따라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개념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유효한 행정행위가 모든 국가기관이나 법원 등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힘, 이것을 구성요건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자, 구성요건적 효력은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을 존중하고 관할권을 존중한다라는 취지에서 나타난 겁니다. 즉, 특정 행정청이 법령상 자신의 권한에 적하는 행위를 적법하게 행정행위를 하였다면 다른 국가기관은 이를 이를 이제 일단 유효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여기에 구속되게 된다라는 취지로 구성요건적 효력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이러한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을 여러분들이 조금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정력이 사실은 무효와 취소의 효력을 가장 잘 나타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구성요건적 효력은 뒤에 나오는 선결 문제 논의와 관련해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공정력은 행정행위가 무효가 아닌 한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 효력을 인정해야 됩니다. 무효가 아닌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 입증 책임과는 무관합니다. 범위는 상대방과 이해관계인, 즉 국민이 주로 여기에 적용이 되고요. 이론적 근거는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강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성요건적 효력은 유효한 행정행위가 모든 국가기관이나 법원 등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구성요건적 효력은 다른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권력 분립에 따른 기관 간의 권한 존중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선결 문제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결 문제는 행정사건이 민사나 형사사건에서 먼저 해결되어야 할 전제, 선결이죠. 먼저 결정되어야 하는 문제가 되었을 때 이 행정행위의 위법성 등을 판단을 민사법원이나 형사법원에서 기다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이게 어떤 경우에 주로 발생하느냐면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행정청의 조세부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은 100만 원만 내면 되는데 200만 원의 조세부가 처분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일단은 그 세금을 내야 되겠죠.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연체료나 이런 것들이 가산세가 부과가 되니까요. 그래서 갑이 이제 이 100만 원을 일단 냅니다. 그리고 난 뒤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뭐라고 제기하냐면 과세처분 이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그쵸? 자, 그러고 난 뒤에 만약에 정상적인 절차로 간다면 과세처분 취소 판결이 이루어지고 나면 나는 그 1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서 민사법원에 가서 100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맞죠? 자, 그런데 변호인들이 이제 보통 대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국민과 변호인이 이렇게 원고 측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행정법원에 가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럼 행정법원은 순서대로 재판을 하겠죠. 그런데 내 취소소송은 굉장히 간단한 거고 어렵지 않은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행정법원이 판단이 나왔고 난 뒤에 다시 민사법원에 제기하면 어떻게 돼요? 또 한참 기다려야 돼요. 민사법원에서 내 순서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그냥 아예 실무상 행정법원에다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민사법원에다도 소장을 냅니다. 자, 그러면 민사법원에서 예를 들어 먼저 심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러면 민사법원에서 행정법원에서 이거 취소 판결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우리가 부당이득 반환해주라고 판결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쵸? 자, 이 경우에 당사자가 민사법원에서 먼저 행정청이 한 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우리 민사법원과 형사법원은 효력 유무와 위법성 판단 여부를 각각 달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효력 유무가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자, 민사법원에서 볼 때 행정사건인데 이 사건이 무효사유다라고 보는 경우는, 무효인 경우는 어때요? 하자가 중대 명백해서 누가 봐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민사법원에서 이 조세부가 처분은 무효다.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해줘라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권리구제에 보다 유용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행정법원에서 무효소송, 무효라면 중대명백한 하자인데 이걸 그 행정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서 민사법원에서 판단하려면 소송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취소사유일 때는 좀 다릅니다. 만약에 행정법원에서 이제 이 조세부가 처분이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판단하게 되는 경우에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취소라는 것은 굉장히 행정처분에서 판단의 여지가 많은 거죠. 판단할 여러 가지 요소들이. 그래서 민사법원에서 이를 함부로 취소사유다, 그러니까 돌려줘라, 취소사유가 아니다, 그러니까 돌려줄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취소사유인 경우에는 공정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정력을 인정을 하고 민사법원에서 미리 심사할 수 없습니다. 자, 위법성인 경우에는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위법성은 그 행정처분의 어떤 위법적 처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민사법원에서도 효력을 부인하는 것 정도는 아니고 이거는 위법하다는 걸 전제로 뭐 어떤 국가배상을 해줘라 라는 것들을 판단하는 거니까요. 예를 들면 행정청이 개통실비 대집행을 하면서 계고를 했는데 이 계고 처분이 위법해서 당사자가 국가배상 청구를 했어요. 그러면 민사법원의 입장에서는 행정법원의 위법성을 판단을 기다려서 국가배상을 해주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위법한 어떤 상황을 당하고도 국가배상을 못 받는 상태가 굉장히 길어질 가능성이 있고,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뒤에 권리구제를 받더라도 그 효용이 상당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배상을 미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성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형사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법원도 무효인 경우에는 미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무효인 게 너무나 명확한 경우잖아요. 자, 이 경우잖아요. 이건 아니고요. 무효인 경우에. 근데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법원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정력이 존재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위법성은 별도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형의 운전면허증을 빌려서 운전한 사건입니다.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행정법원에서 이제 소송이 제기됐는데요. 당사자인 갑이 이제 이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 18세가 안 돼서 이제 16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형이 신분증을 빌려가서 운전면허 시험을 보고 적법하게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적법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형사법원에 이 사람이 이제 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됐고, 무면허 운전인지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단 적법한 것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취소되기 전까지는 이 운전면허증이 유효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처분의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자, 반면에 위법성 판단 같은 경우는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행정청이 행정청의 시정명령을 당사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거든요. 자, 이것도 행정청이 한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위법성 판단 정도는 형사법원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요 사례를 우리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로, 어떠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문제 푸는 방식이 달라지는데요. 일단은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무효사유가 행정행위의 유형을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하시고, 어떤 행위가 무효다 그러면 일단 공정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사든 형사든 상관없이 모두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무효이면 모두 심사하게 됩니다. 그죠? 위법성이든 효력이든요. 그리고 민사든 형사든. 자, 근데 행정행위의 효력이 취소다. 그런 경우에 일단 공정력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나뉘게 됩니다. 취소 사유인 경우에는 일단은 효력 유무는 판단할 수 없고요. 위법성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성결 문제와 하자 승계를 결합한 문제가 출제돼서 그거를 한번 요약해 보았습니다. 자, 먼저 무효인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부터 원래 효력이 없었던 거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공정력도 없고 구속요건적 효력도 없고 이 경우에는 호소법인 성결 문제와 관련해서 민형사법원은 스스로 무효 판단을 하고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무효인 행정행위는 한번 이루어지면 그 다음 행정행위도 무효가 되는 거죠. 즉 하자가 승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인 경우에는 공정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유효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후소법원, 그리고 나중에 취소가 되면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따라서 취소가 되면 후소법원에서는 그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부상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랑 그다음에 형의 운전면허증을 빌려준 사건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자의 승계 부분과 관련해서도 어떤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다. 그랬을 때 비행위도에도 이 하자가 승계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 효과가 생기면 하자가 승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열 문제에 관한 이론 문제를 이해하시고 이 풀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처분은 취소 판결이 있어야지만 행정청이 위법함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법성 판단이죠. 자, 민사에서 위법성 판단은 무효 취소와 상관없이 성결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무공무원이 직무상 과실로 과세 대상을 오인하여 과세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국가배상 요건 갖춘 경우에는 당연히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지문입니다. 과세 처분에서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위법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자, 취소 대상이죠. 자, 그런 경우에는 민사소송에서 과세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과세소송 취소 여부입니다. 자, 민사고요. 그 다음에 위법성이 아니고 효력 유무에 관한 판단이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민사법원에서 성결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행위 하자가 취소 사유에 불과할 때는 부당이득이 아니다. 이거 공정력만 기억하셔도 푸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행위가 당연무효인 때는 민사법원도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 있다. 무효인 경우에는 어때요? 언제나 성결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판례이고요. 민사법원에서 효력 유무에 관한 사건입니다.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언제든지 심사할 수 있지만요.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 법원은 효력 유무에 관하여는 선결 심사를 먼저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정력의 존재를 인정을 하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기반해서 자, 여기에서 원고인 조합은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 인가 고시를 이제 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원고 측인 조합이 이제 피고 측인 토지 소유자에게 부동산 인도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건 민사에 해당하겠죠. 자, 그런데 피고인 토지 소유자가 조합 설립 인가 및 관리 처분 계획의 결의가 무효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 이게 무효니까 부동산 인도 청구를 하지 않겠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성별 문제에 관한 내용의 법령들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게 됩니다. 자, 원심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요. 조합 설립 결의나 관리 처분 계획 결의에 대한 하자죠. 요거에 대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만을 따로 떼내서 소송을 따로 떼어내서 그 효력 유무를 다툴 수는 없고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조합 설립 인가나 관리 처분 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여야 되는데 이 피고들이 이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이것에 대한 취소를 받았다, 취소나 무효에 대한 판단을 받았다고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 부동산 인도 청구에 관한 그 성결 심사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이것을 조금 더 넓게 해석을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을 보시면요.
조합 설립 결의나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결의가 당연 무효라는 이 권리자의 주장이죠. 이 요계 무효란 주장에는 이미 이제 이 관리처분이나 관리처분 계획에 당연 무효 사유가 있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즉 원심은 여기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야지만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 민사에서 선결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대법원은 뭐라고 봤냐면 여기에 무효 사유가 있다라고 이미 원고가 주장을 했다. 거기에는 이미 전체에 무효 사유가 있다라는 주장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민사법원으로서는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를 심리하여 권리자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민사법원에서 요 선결 문제인 행정 판단에 대해서 민사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요. 그래서 있다는 점을 이제 판단을 하였습니다. 형사법원과 선결 문제에 관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선결 문제인 시정명령이 취소 사유에 불과한 경우에 형사법원에서 이것을 심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건데 우리 법원은 취소 사유인 경우에는 효력 유무를 전제하는 경우에는 심사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무효 사유인 경우에는 심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실관계를 보시면 피고인 토지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무단으로 고철을 쌓아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폐기물을 이제 치우라는 시정명령을 원고 측에서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시정명령을 할 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피고가 이행을 하지 않았고 원고가 피고를 기소했습니다. 그 근거는 개발제한구역법 제32조에 근거한 형벌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즉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안에서 아직까지 행정법원에서 이 시정명령이 위법함을 판단하지 않았는데 형사법원에서 선결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권리자 측의 입장에서는 이 시정명령은 당연 무효 사유가 아니고 취소 사유에 불과하기 때문에 형사법원에서 행정법원의 판단이 있기 이전에 미리 이 형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보시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1항에 의해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정명령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시정명령이 당연 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한 것, 즉 취소 사유에 있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죄를 성립시킬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취소 사유에 불과한 경우에는 형사법원에서 먼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무효인 경우에는 판단할 수 있지만요. 따라서 이 사안 피고인 갑이 이제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으로 고철을 쌓아놓은 행위에 대한 기소를 받은 사안에서 이제 의견 청취 절차를 듣지 않은 것이 명확하고 이를 정당화할 사유도 없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했을 때 시정명령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서 위법하고요. 시정명령이 당연 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즉 취소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을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네, 동일한 형사법원에서의 취소 사유에 관한 선결 문제 판단에 관한 사유입니다. 이 사실관계에서는 아파트 주민들이 알뜰시장을 개최하려고 했는데요. 단지 내 상가에 입점하고 있는 주민들이 알뜰시장을 개최하는 경우에 이제 매출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유로 알뜰시장 미개최를 요구했고 행정청이 알뜰시장을 개최하지 말 것을, 즉 아파트 상가 입점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알뜰시장 미개최를 요구하게 됩니다. 자, 이게 시정명령에 해당합니다. 자, 시정명령을 했는데 당사자들이 알뜰시장을 강행했고 이 경우에 시정명령에 따른 그 시정명령을 불이행했을 때의 형사처벌을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주택법 91조와 98조에 근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형사법원에서는 이 시정명령의 위법성을 먼저 검토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자, 우리 법원
법원은요, 앞서 보신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시행령상 아파트 상가 입점자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결시 고려사항이 아니므로 시정명령이 위법한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시정명령이 부적법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취소사유에 불과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효인 경우까지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주택법 위반죄를 먼저 형사법원에서 성립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행정행위의 효력 중에 존속력과 강제력입니다. 존속력은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불가쟁력은 당사자가 쟁송기간이 경과되거나 다툴 수 있는 쟁송수단을 다 거친 경우에 당사자 또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이 더 이상은 다툴 방법이 없는 절차법적 효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불가변력은 이제 처분을 한 행정청의 입장입니다. 이거는 당사자가 다투는 사람 입장이고요. 이거는 처분을 한 행정청 입장입니다. 행정청이 이제 더 이상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처분을 말합니다. 불가변력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대통령의 당선인을 결정하는 거, 국가시험 합격자 결정하는 거 한 번 발표하고 나면 바꾸기가 어렵죠. 자, 이런 것은 처분청이나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실체법적 효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불가쟁력이 발생했다고 해서 행정청이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건 아니고요. 불가변력, 행정청이 더 바꿀 수 없다는 합격자 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기간이나 요건이 다 지나지 않았는데 당사자가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 별개의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제력, 자력 집행력과 제재력이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